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22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한번 단행했는데요. 3번 연속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환율은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을 뚫었습니다. 자, 이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연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시면서 가깝게 그들의 생각을 보신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김진일 경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진일입니다. 네, 자, 미 연준에서 10년 근무하셨잖아요. 네네. 연준의 마쿠 조정자 이런 별명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조금 내부적 네. 시각에서 네. 이번 연준 발표를 보시면서 네. 조금 더 잘 보이시는 대목이 있습니까? 네. 마쿠 조종자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쑥스럽고요. 네네. 한글에는 단수와 복수가 없으니까요. 아, 네, 수백 명의 마쿠 조종자 중에 한 명. 네, 이라고 해주시면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마쿠 조정 세력 중에 한 명. 네, 연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쿠 조종 세력이고요. 네. 지금은 한국인이 한 20명 넘게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연준 발표 이런 걸 볼 때요. 잘 보인다는 것보다는 반대로 그쪽에서 글을 쓰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고민을 해봤고요. 네네. 그리고 문장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문단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들 그 뜻을 조금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 유추할 수 있다. 네. 자, 예상은 했습니다만 연준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 긴축의 고삐를 계속 조이겠다. 이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또 시장 충격이 있고요. 네. 이런 결정과 배경 그럼 어떻게 좀 진단하세요? 네. 그러니까 0.75, 75 베이스 포인트를 3번 연속으로 올렸고 네. 올 초부터 생각하면 모두 300bp, 그러니까 3% 포인트를 올렸거든요. 예. 제로 금리에서 지금은 3에서 3.25% 사이까지 그렇죠. 올렸고 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시장을 더 놀래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한 거는 아마도 그 최근에 한국에도 유명해진 레리 썸머스 교수라든지 다른 또 전현 연준 인사들이 1979년도에 폴 볼커가 했던 성공, 그렇지만 그 성공의 와중에 있었던 또 실패가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79년 10월에 금리를 올렸다가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금방 금리를 내려버리는, 네. 그러고서 결국은 더 크게 올려야 되는 그런 자그마한 실수가 있었는데, 그런 실수에 대한 발언이 자꾸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긴축의 고삐를 계속 조이겠다는 게 그 당시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잡겠다. 그러니까 볼커보다 더 잘하겠다. 네. 라는 것이 아마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이언트 스텝은 기정사실이 됐고, 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또 관심이 주목이 됐는데, 저희는 경제 기사가 번역돼서 그냥 좀 핵심 내용만 요약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문 또 어떤 단어를 썼느냐, 문장 구성이 어떠냐 이걸 분석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이 파월 의장의 아주 강경 발언 어디에 좀 주목이 되시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75bp 올리는 거는 그야말로 당연시 됐고 100bp가 아니라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안도감이라고도 시장에서 얘기하던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네. 아까 제가 글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연준 의장의 그 기자회견이 유튜브나 그런 데로 충분히 다 되고 있고, 일부 유튜브들은 아마 동시 통역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사실은 사람의 글로서 말하지 못하는 그 소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파월의 얼굴 표정, 입모양, 그런 걸 보면 진짜 어느 부분에서 본인의 결심이 섰는지 그런 것도 시장에서는 분석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자, 그 말 그대로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고 울트라 스텝이 아니라 이제 1이 아닌 0.75였는데 선반영됐다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다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런 네. 겁니까? 그게 말씀드렸던 그 앞으로 미래에 쉽게 이 고삐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는 75인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상이 금리에 대한 예상이 올라가면서 지난 6월보다 혹은 몇 주 전보다 올라가면서 아니면 심하게 말하면 어제 그 전날보다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올라가면서 뉴욕 시장이 그 심하게 요동쳤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시간 새벽 3시에 발표를 하고 3시 반에 기자회견이 시작됐는데 그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사이에도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뉴욕 시장이 오르락내리락을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그래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반응을 했다.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반응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아유, 그런 정도로 영향력도 크고 지금 미래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경알못, 경제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쭤보면요. 이게 요즘에 점도표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네. 앞으로의 금리 인상 예상 점도표. 자, 이 점도표가 뭔지 좀 청취자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은 그 세계 여러 나라의 금융기관, 특히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융기관에게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 아마 다루셨을 텐데 어제 오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도 많이 다룬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중앙은행이 소통을 하는데요. 수십 년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소통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미덕은 침묵이다. 시장에서는 알아서 해석해라. 그런 식의 그러니까 옛날식의 선생님 생각이죠. 선생님의 눈빛을 보고 화나셨다, 즐거우신가를 알아채야 되는 학생들의 그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소통을 했었는데 미국의 벤 버냉케 그 의장이 들어오면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07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조금 전에 미국의 중앙은행도 좀 소통을 하자. 그래서 소통의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전망이 어떤지를 좀 알려주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미래의 전망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5년쯤 지나서 2012년에 그 전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정할 수 있고 그 전망의 가장 중요한 가정인 이자율, 정책금리.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시장에 얘기해 주자. 그땐 반대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거는 뭐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이 얼마라는 거니까 틀려도 사람들이 당연히 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자율은 그야말로 선생님이 점수 준 것처럼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틀려버리면 왜 틀렸냐, 왜 바뀌었냐라는 식의 의문이 더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그건 최근에 1, 2주일 동안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보면 잘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예상이 어떤 가정에서 했느냐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과연 그 미래에 대한 이자율을 어떻게 찍었는지가 사실은 19명의 그 FOMC 참가자들이 다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 단어로 그냥 appropriate,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미래의 정책금리 수준을 19명의 FOMC 참가자들이 제출을 하고요. 그 19개를 합산해서 점으로 찍어서 시장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게 사실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그 미국 기자는 그것을 연준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다. 라는 말로써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 어려운 그 어려운 점도표를 한번 근거로 놓고 미래 전망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 연준의 최종 금리 목표는 과연 얼마인가? 그리고 그 시점은 언제쯤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종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한 7, 8년 후에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2.5%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 먼 미래고요. 그렇죠. 아마 금융시장에서 관심 있는 거는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이냐가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FOMC 미팅마다 예상을 하는 건 아니고 점도표에서는 한 해 연말, 그러니까 12월 FOMC에서
금리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데 그 여러 명의 중간값을 보면 올해 말에는 4.4%.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꽤 많이 올리는 거죠. 그러게요. 1% 이상. 네. 3.1이니까 네. 앞으로 125쯤 올린다. 2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75, 50 BP를 나머지 2번에 한다는 예상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내리지 않고 더 올려서 내년에 연말에는 4.6%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내년 8번의 미팅 동안 평균적으로 한 번 정도 올릴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두 번째 점이요. 네. 내년에도 안 내리는구나. 네, 라고 하는 점. 그리고 4.6%까지 올라간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점도표를 줄 때는 2023년 내년 말을 3.8%로 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간 것 때문에 시장에서 진짜 뜨거 해가지고 뭐 미국 시장, 한국 시장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환율 다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네. 그럼 이게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겠는가? 네. 아니면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는 또 이 동결이 이어질 것인가? 네. 이런 이제 속도 조절의 시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아마 한 후년쯤, 내년 후반이나 네. 후년쯤 돼서 시작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인상하는 속도는 지금처럼 75, 50 그거는 좀 줄겠죠, 내년이 되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상이냐 인하냐 아니면 인상의 속도가 주느냐. 네. 일단 빨리 인상하다가 천천히 인상하다가 동결하다가 그리고 나서 인하를 시작하겠죠. 네. 그러니까 인하는 아마 뭐 내년까지는 이후. 아니고 후년. 네. 혹은 그 다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전망해 주신 것을 이제 종합해서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다음 달 우리나라는 이제 하는 금통위에 관심이 네. 온통 쏠리지 않겠습니까? 네. 적어도 이제 0.25%포인트 올려서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다 네. 보니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네. 동의하세요? 네네, 동의하고요. 그거는 뭐 한국은행에서도 총재님이 어제, 뭐 기자회견에서도 그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은 항상 조건부였고, 근데 제가 학생 가르칠 때도 그렇지만 학생 가르치면서 강의 계획서를 쓰면 이게 특정한 조건에서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걸 바꾸면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죠. 네네. 그건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선제적 지침, 포워드 가이던스가 가장 기본적으로 어려운 것이 그런 점인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한국의 중앙은행이나 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정보를 조금 주지만 꼭 맞지는 않을 수 있으면 서로 그게 조건부라는 거를 그 이해해 가면서 그렇게 뭐 심하게 말하면 사회가 혹은 금융시장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 요즘 킹달러인데 이제 1,400원 돌파하고 뭐 1,500원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나오다 보니 이제 뭐 갓달러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좀 악재, 우리나라에는 악재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미 정상 이제 회의를 예견할 때도 이게 통화 스와프가 포함될 거냐. 그런데 이제 유동성 공급 장치 이런 좀 어려운 이제 표현들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조건이 똑같은데 통화선망 딱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안 바뀌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생겼다. 그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뭐 가족이 자식들이 부모님이 배우자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저거 왜 만들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그걸 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왜 했을까? 그냥 다른 조건은 없는데 미국이 그냥 잘해주려고 했다. 라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을 보고서 국제시장에서 저거 왜 해줬을까? 혹시나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눈초리가 어떤 눈초리인지에 따라서 꼭 좋지만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왜 과연 그 저희 가족이 마이너스 통장을 열었을까? 아니면 뭐 자식을 키우시는 분이면 왜 내 아들 딸이 열었나?
생각하시면 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은 우리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다. 재정 네. 건전성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마이너스 통장 열어도 지금 뭐 이렇게 긴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그렇죠. 네.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안 열어주죠. 열 필요가 네. 없으니까. 그렇죠. 열 네. 필요가 없는데 왜 열어달라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래요. 한국 필요 없는데 열어주면 전 세계에서 열어달라 그럴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네. 필요한 거는 아니고 아직. 그러니까 한국의 위험이 미국에 특별히 큰 2008년처럼 네. 그런 7개 나라인가요? 네네. 그 나라의 위험이 미국의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면 미국이 하겠지만 네. 지금은 제 생각에 그런 상황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요. 예. 네. 자, 교수님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게 좀 지금 우리 산업 경제 부분에 심각한 것 같아서 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가 이번 네네. 정상간 만남에서 충분히 논의됐는지 여기에 네. 대한 뭐 이제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교수님 네. 요 감축법 문제 어떻게 보세요? 네. 저 발표문 그대로 대한민국에는 그 이슈가 꽤 큰 이슈인데 네. 몇 가지 중요한 산업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예. 미국으로 봐서는 미국 전체를 봐서는 그게 큰 이슈는 아닌 거죠. 그게 그대로 그 양측 대통령실의 발표에 예. 반영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 아닌가 네. 그런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 이게 뭐 다 논의가 안 됐다 그런 건 아니고 논의는 됐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이 그 나라의 컨텍스트에서 특히 정치적인 의미로 얼마나 큰지 작은지 다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어떻게든 또 풀긴 풀어야 되는 과제군요. 그렇죠. 그 전에 우리나라가 상정했던 경로와는 다른 경로니까 네.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연히 항의하고 풀 수 있으면 푸는 게 네. 대한민국의 좋은 결과이지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견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 감사합니다. 요청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 연준 이코노미스트 출신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